69살 생일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내년이면 70이구나.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70이라는 숫자는 마치 인생의 종착역 같았다. 흔들 의자에 앉아 손주들 사진이나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 챙겨 먹고 TV 건강 프로그램 보면서 언젠가 올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구경꾼으로 사는 살. 내 어머니가 그랬다. 65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10년은 정말 기다리기만 하셨다. 텃밭 가꾸고 장 담그고 손주들 챙기다가 조용히 가셨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나도 그렇게 늙어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웃긴 건 막상 70을 넘기고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다.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하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는 72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난다.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단지를 3바퀴 돈다. 약 5km쯤 될까? 땀을 흠뻑 흘리고 돌아와 샤워를 하고 블랙커피 한 잔과 그릭 요거트, 과일로 아침을 때운다. 9시면 사무실에 출근한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내 사무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직원 3명과 함께 부동산 관리 업무를 본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한다. 임차인들의 문의사항, 건물관리 보고서, 새로운 투자 제안서들이 쏟아진다. 10시부터는 현장 미팅. 내가 소유한 빌딩 중 하나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 설계사, 시공사 담당자들과 회의를 한다. 여기 천장 높이를 20cm 더 올릴 수 있나요? 화장실 배치를 바꾸면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오를까요? 나는 질문을 쏟아낸다. 젊은 직원들이 태블릿으로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오후에는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본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상가 빌딩들을 직접 둘러본다. 입지, 유동인구, 주변 상권, 대중교통 접근성, 향후 개발 계획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러 시세를 파악하고 주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분위기를 읽는다. 저녁이 되면 헬스장에 가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한다. 일주일에 3번은 개인 트레이너와 근력 운동을 한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중량 더 올려볼까요? 트레이너가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좋다. 살아있다는 느낌. 밤에는 태블릿으로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보거나 경제 뉴스를 확인한다. 금리 동향, 부동산 정책, 세제 변화, 재개발 소식들.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도 열어본다. 내 포트폴리오는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에도 분산되어 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난다. 대학 동창들, 사업 모임 사람들, 등산 동호회 회원들.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미술관을 가고 와인바에서 수다를 떤다. 이번에 제주도에 땅 하나 샀는데 같이 투자할래? 친구 하나가 제안한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투자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50대보다 더 재미있다. 그때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편 눈치에, 시댁 어른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큰애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땐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작은애가 유학 갈 땐 밤새 걱정했다.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땐 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온전히 내 인생이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슬펐지만 솔직히 말하면 혼자가 된 뒤 더 자유로워졌다. 이제 아무도 내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식들이다. 큰아들은 45살, 대기업 부장이다. 겉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지만 속사정은 빠듯하다. 강남의 아파트 대출이 아직 10억 넘게 남았고 두 아이의 교육비에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간다. 차는 수입차를 타지만 리스다. 작은 딸은 42살 의사와 결혼해서 평촌에 산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욕심이 많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학원. 매번 만날 때마다 자랑 섞인 불평을 늘어놓는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강남으로 이사 못 가겠어요. 막내는 3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재능은 있는데 돈 관리를 못한다. 이혼했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운다.
가끔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하며 전화를 한다. 세 아이 모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 아니, 독립은 했는데 늘 더 많은 걸 원한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비싼 사교육, 더 호화로운 휴가.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안다. 내게 돈이 있다는 걸.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엄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요즘 좋은 건강검진 센터 있던데. 제가 예약해드릴까요? 엄마, 부동산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시는 게 어때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좀 편하게 사세요. 굳이 그렇게 바쁘게 사실 필요 있어요? 겉으로는 다 내 걱정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내 건강을, 내 편안함을, 내 노후를 걱정하는 효자 효녀들처럼.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람을 오래 살다 보면 눈빛만 봐도 속마음이 보인다. 저 걱정이라는 포장지 속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환점은 작년 설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 둘, 작은딸 내외와 손주 둘, 막내와 외손자 하나. 총 10명이 내 집 거실에 모여 앉았다. 떡국을 먹고 세배를 받은 뒤 차를 마시는데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세무사 선생님과 상담을 좀 받았는데요. 귀가 번쩍 띄었다. 세무사. 어머니 자산 규모가 커서 증여나 상속 문제를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대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나오고요. 작은 딸이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자칫하면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막내도 한마디 거들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이야기네. 너희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았다고? 내 재산에 대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부탁했어. 큰아들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욕심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건강이 걱정돼서? 내가 아파 보여? 침묵이 흘렀다. 손주들이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그냥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준비? 내가 죽을 준비를 하란 거야? 작은 딸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순간 뭔가가 터졌다. 몇 년간 쌓여있던 감정들이. 좋아. 그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희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대충. 빌딩 3채에 아파트 몇 채. 정확히는 상가 빌딩 4채, 아파트 6채, 토지 2곳, 그리고 주식과 예금 합쳐서 시가총액 약 200억 원이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큰아들이 침을 삼켰다. 그렇게 많으신 줄은. 너희는 내가 그냥 편하게 월세나 받으면서 노는 줄 알았지? 나는 아직도 일을 해.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자산을 불리고 사업을 확장해. 매년 수억 원씩 벌어들이고 있어. 그래서요? 작은 딸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건 생각도 없다. 이 돈은 내가 번 거고 내가 쓸 거야. 엄마.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나중에 상속세는 어떡하라고요?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요? 그래. 세금 내. 그게 법이잖아.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세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 재산 받고 싶으면 세금 내고 받으라는 말이야. 싫으면 상속 포기하든지. 작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어떤 뜻인데?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였어? 아니면 너희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거야? 막내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너희가 내 등 뒤에서 세무사 만나서 내 재산 계산하고 있을 때 내가 뭘 느꼈을 것 같아? 거실이 얼어붙었다. 며느리와 사위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는 이만. 명절은 그렇게 끝났다. 그 뒤로 아이들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본색을 드러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이 20% 정도인데 상속으로 넘어가면 50%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내가 언제 죽는데? 그게 아니라 나 건강해. 의사가 100살까지 문제 없다고 했어.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작은 딸은 더 노골적이었다. 어느 날 찾아와서는 노트북을 펼쳤다. 엄마, 제가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지금 증여하시면 누가 해달라고 했어?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가 효도하려는 건데. 효도? 그게 효도야? 살아있는 부모한테 재산 넘겨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딸은 노트북을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막내는 다른 전략을 썼다. 감정에 호소했다. 엄마, 나만 생각해주세요. 형이랑 누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지. 그래서 지난 5년간 얼마를 도와줬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형이랑 누나는 나중에 상속받을 거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사는데 나만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너 지금 나한테 생전에 재산 나눠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막내도 울면서 나갔다. 결국 아이들은 셋이서 따로 만나 가족회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아들의 아내가 실수로 내게 말해버렸다. 어머님, 오빠들이랑 언니가 이번 주말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일로. 내 일로.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 제가 실수를. 괜찮아. 뭐라고 하던. 그냥.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설득.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 자식들이 내 등 뒤에서 모여 앉아 나를 설득할 전략을 짠다고. 그 주말 나는 먼저 행동했다. 아이들이 모이기로 한 큰아들 집 앞에 30분 먼저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큰아들이 문을 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어떻게? 왜 내가 오면 안 돼? 나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라며. 거실에 들어가자 작은 딸과 막내가 이미 와 있었다.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세무상담 자료, 증여 절차 안내서, 부동산 평가서. 이게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내 자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누가 얼마를 받을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증여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가 그냥 참고용으로. 참고용? 참고용으로 내 재산을 이렇게 나눠놨어? 서류에는 빌딩 하나는 큰아들, 아파트. 두 채는 작은 딸, 토지는 막내.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만약 내가 죽으면? 아니면 만약 내가 증여해주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너희 셋이 지금 살아있는 엄마 앞에서 유산 분할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프지도 않고 정신도 멀쩡하고 매일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거야? 작은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솔직한 거지. 너희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준 거야.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 서류들 잘 가지고 있어. 내가 죽으면 그때 펼쳐봐.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어. 문을 나서려는데 큰아들이 붙잡았다. 어머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너희가 내 재산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주는 거야. 엄마, 건강하세요? 가 아니라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거야.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얼 하고 싶은지 궁금해하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거짓말.
너희 눈에는 지금 돈밖에 안 보여. 나는 집을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소주를 마셨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기가 올라오자 감정이 북받쳤다. 눈물이 났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느껴졌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름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손님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웃으며 일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다. 그리고 부동산에 눈을 뜨고 나서는 더 열심히 일했다. 작은 원룸 하나를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빌라를 사고 상가를 사고 빌딩을 샀다. 밤늦게까지 부동산 공부를 했다. 법률 서적을 읽고 세무 지식을 익히고 시장 동향을 분석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이들에게 풍족한 삶을 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아이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가 이거야? 아이들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기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저 돈을 모아둔 금고일 뿐이고 때가 되면 그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인간이야. 아직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살고 싶은 삶이 있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나를 이미 끝난 사람으로 본다. 이제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사람으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나는 결심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갔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알겠습니다. 그럼 기부는 어디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는 이미 생각해둔 곳들을 말했다. 불우아동지원재단, 노인복지센터, 장학재단. 특히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도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유언 집행자도 지정하셔야 하는데. 제가 신뢰하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당신이 공동으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아이들에게 얽매일 이유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복지관에 가서 점심을 만들어드렸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 어머님, 자식들은 안 찾아오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80이 넘으셨는데 혼자 작은 방에서 사신다고 했다. 애들이 바빠서. 명절에나 한 번씩. 저도 그래요.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이젠 연락도 안 와요. 다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애들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몰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재산에는 관심이 많지만 부모의 외로움에는 무관심하다. 명절이나 생일에 잠깐 얼굴 비추고 용돈 받아가고 그게 다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을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겠다고. 그리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나는 변호사와 함께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했다. 내 재산의 일부를 먼저 출연해서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업은 장학금이었다. 성적이 우수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매년 100명씩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두 번째는 독거노인 지원이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따뜻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단순히 반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안부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나눴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다.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카페, 공예품 판매점, 텃밭 가꾸기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돈을 쓰는 게 더 좋았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읽을 때, 독거노인분들이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을 때, 일자리를 얻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당연히 아이들은 내 활동을 알게 됐다. SNS에 재단 소식이 올라갔고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났다. 큰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봉사활동하지. 봉사활동이 아니라 재단을 만드셨다고요? 거기에 돈을 얼마나 쓰신 거예요? 10억 정도. 10억.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다 우리. 아니,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내 노후 자금은 충분해. 걱정 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데? 솔직히 말해봐. 내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되는 거지. 큰아들이 말문이 막혔다. 작은 딸은 더 노골적이었다. 직접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 미쳤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퍼줘요?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정신 차리긴요. 자식들 놔두고 남들 챙기는 게 정상이에요? 너희를 안 챙겼어? 너희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마련자금. 내가 얼마나 줬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 챙기는 거. 그래, 당연하지. 근데 그게 다야.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데 쓸 거야.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에요. 순간 나는 멈췄다. 뭐라고? 딸도 자기가 한 말에 놀란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돈? 내 돈이 언제부터 우리 돈이었어? 엄마, 말꼬투리 잡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딸은 울면서 나갔다. 막내는 다른 방법을 썼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만 봐주세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엄마, 형이랑 누나는 그래도 안정적인데 나만. 내가 불안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삶이고. 엄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나는 내 인생의 보험이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해. 막내도 결국 울면서 돌아갔다. 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갈렸다. 친구들 중 일부는 찬성했다. 잘했어. 자식들한테 다 줘봤자 싸우기만 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나아. 나도 그렇게 할까봐. 우리 애들도 맨날 돈 타령이야. 하지만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래도 자식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다. 교회 목사님도 나를 불렀다. 권사님,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자녀분들과는 화해하셔야죠. 목사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가르치시고 전 자식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을 넘겨줄 의무는 없어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건 사랑을 물려주는 거죠. 돈이 아니라. 목사님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재단 활동이 커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70대에 재단을 설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돈의 진짜 가치는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쓰는 데 있다는 걸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반대했죠.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 결정이고요. 유산을 자녀가 아닌 사회에 환원하시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어요. 제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교육도 경제적 지원도.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멋있어요. 저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요즘 자식들 진짜 답이 없네요. 부모 재산만 노리고. 효도는 재산 받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래도 자식한텐 좀 줘야지. 노인네가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닌가. 자식들 불쌍하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만족이었으니까.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다. 어머니,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제발. 나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손주들도 함께 왔다. 할머니. 큰 손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단다. 그럼 왜 아빠가 매일 우울해하세요? 할머니 때문이라던데. 큰아들이 급하게 아이를 말렸다. 야, 조용히 해. 나는 손주를 불러 앉혔다.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할머니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그럼 우리는요? 너희 아빠, 고모, 작은 아빠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도 다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 이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 손자 손녀인데. 그래, 맞아. 그리고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은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란다. 손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머니, 정말 돌이킬 수 없나요? 응.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법정 유류분은 받을 수 있어. 그것도 싫으면 포기하면 되고. 작은 딸이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법적으로는 있어요. 그래, 법정 유류분. 그거 받아. 그 이상은 없어. 막내가 울면서 매달렸다. 엄마, 나는 정말 어려워요. 혼자 애 키우면서.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지. 내 돈에 기대지 말고.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이제 너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가족들은 결국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다. 아이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나니 처음엔 외로웠다.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하지만 곧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다.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독거노인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가족이 됐다. 권 여사, 오늘도 오셨어요? 이거 먹어봐요. 우리 손주들은 명절에도 안 오는데 여사님은 매주 오시니 고마워요.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과도 친해졌다. 사장님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배워요. 돈 많으신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느 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 하나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어머, 어떻게 알았어? 재단 사무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그 학생은 다른 장학생 10여 명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떠들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라는 걸.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아버지 기일인데 성묘 안 가세요? 나는 망설이다가 갔다. 남편 산소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 큰아들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성묘를 마치고 식당에 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작은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저희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요. 큰아들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엄마 재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어.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일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좋겠구나. 진심이에요, 엄마. 그래. 믿을게. 근데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나는 계속 재단 활동을 할 거고 유언장도 그대로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다. 큰아들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해. 재산 얘기 안 하고요? 그래. 재산 얘기만 안 하면 돼. 그날 이후 아이들은 가끔 연락을 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74살이 됐다. 재단은 점점 커졌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더 많은 노인들을 도왔다. 그리고 나는 매일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를 도울까 하는 생각에 설렌다. 장학생들의 성적표를 받아볼 때, 노인분들이 웃는 얼굴을 볼 때, 봉사자들과 함께 일할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돈은 계속 벌리고 있다. 부동산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 돈의 대부분을 재단에 쓴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한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온다. 명절이나 생일 때. 예전처럼 재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손주들도 가끔 온다. 이제는 조금 자라서 내 일을 이해하는 것 같다. 할머니, 장학금 받은 언니 오빠들 사진 봤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더라. 그래, 다들 착한 아이들이야. 할머니는 왜 저희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들한테 줘요? 너희는 이미 가진 게 많잖아.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따뜻한 집도 있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 할머니는 그 아이들을 돕는 거야. 할머니 멋있어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다. 내 인생 이야기를. 특히 70이 넘어서 깨달은 것들을.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쓸 생각이다. 나이 드신 분들께 드리는 편지. 저는 74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70이 넘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데 있다는 것을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재산만 바라본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힘들게 번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자식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받았습니다. 교육, 사랑, 삶의 지혜를요. 이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입니다. 저는 74살이지만 제 마음은 30입니다. 매일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살 날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남긴 선한 영향입니다. 오늘도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조깅을 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한다. 장학생 한 명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다. 가슴이 벅차다. 다음 날 나는 숙취를 안고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자녀분들께 재산을 분배하시려는. 아니요. 변호사가 펜을 든 채 멈췄다. 예.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그럼 어디에? 사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전액을요? 네. 200억 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녀분들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몇 달 전 큰아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혼자 뵙고 싶은데. 카페에서 만난 큰아들은 한결 수척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받았어요. 그래? 45인데 벌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대출도 남았고 애들 교육비도 있고. 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저는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 벌고 승진하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제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70이 넘었는데도 매일 새로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 재산만 바라봤어요. 제 힘으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거 받으면 되겠다고만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 넌 아직 젊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돈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젊었을 때 잠깐 했었는데 돈이 안 된다고 포기했거든요. 그럼 다시 시작해봐. 이 나이에요? 나는 70에 재단을 만들었어. 넌 45이잖아. 충분히 젊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날 이후 큰아들은 사진작가로 다시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늘어났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아들은 훨씬 행복해 보였다. 작은 딸도 변했다. 어느 날 찾아와서는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 네. 그동안 엄마를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딸은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복지관에 나왔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웃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말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가 이 일을 하시는지. 돈보다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그 기쁨.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딸은 이제 자기 돈으로도 작은 기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 막내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가끔 전화를 해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엄마, 나 오늘 힘들었어. 무슨 일인데?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근데 그래도 해냈어. 혼자 힘으로. 잘했어. 자랑스럽다. 엄마, 고마워. 그동안 엄마한테 의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만약 내가 쉽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아이들은 영원히 나에게 의지하며 살았을 것이다.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기에 아이들은 스스로 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내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이 연락을 해왔다. 저도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맨날 돈 얘기만 하니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저도 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나는 그분들을 만나 내 경험을 나눴다. 그리고 조언했다. 재산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들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줄 의무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키우고 교육시켰잖아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쓰세요. 일부 어르신들은 실제로 변화를 시작했다. 재단을 만들거나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고향에 도서관을 지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나는 내 결정을 믿었소. 이 도서관에서 시골 아이들이 꿈을 키울 거요. 한 할머니는 미혼모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내 딸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아. 하지만 혼자 아이 키우며 고생하는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그분들을 돕고 싶었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 시니어 기부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증명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손주들에게서 나타났다. 큰 손주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봉사활동 과제가 나왔다고 했다. 할머니, 저 재단에서 봉사해도 돼요? 물론이지. 환영이야. 손주는 매주 토요일마다 재단에 나와 봉사를 했다. 장학생들 멘토링을 돕고 행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다. 몇 달 후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손주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작은 손주는 초등학교에서 내 롤모델 발표를 할 때 나를 선택했다. 저희 할머니는 70이 넘었는데도 매일 일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할머니는 돈을 자기만 쓰지 않고 나눠요. 그게 정말 멋있어요. 발표를 보고 온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 어머님, 애가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요즘 용돈을 모아서 작은 기부를 시작했대요. 내 삶이 손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확신했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75살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됐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했다. 아이들이 걱정하며 찾아왔다.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난 괜찮아. 건강이 안 좋으신데 왜 계속 일하세요? 일을 하는 게 내 건강에 좋아. 나는 일할 때 행복하거든. 의사도 말했다. 환자분처럼 활동적으로 사시는 게 노년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나는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 식단을 조절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리고 계속 일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으니까. 요즘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무엇이 남을까? 재산? 그건 재단을 통해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건물? 그것도 팔려서 장학금과 복지 사업에 쓰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도운 사람들의 기억이다. 장학금을 받아 의사가 된 학생, 복지관에서 웃음을 되찾은 어르신, 일자리를 얻어 자신감을 되찾은 노인,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된 손주들.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내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증명하고 싶었다. 노인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7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삶은 그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설날, 온 가족이 모였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재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내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어머니, 요즘 혈압은 어때요?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세요?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손주들도 선물을 준비해왔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차, 편한 운동화, 손으로 쓴 편지.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큰아들이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나는 손을 저었다. 돈이면 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이건 재단 기부금이에요. 뭐? 저희 셋이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서요.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삶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들이 드디어 진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때 재산만 노리던 닭 쫓던 개였다. 눈에는 상속만 보였고 입에선 증여 얘기만 나왔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닭을 지붕 위로 올려버리자 그들은 더 이상 쫓을 수 없게 되었다. 지붕 아래에서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처음엔 분해했을 것이다.
원망했을 것이다. 왜 우리한테 안 주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았다. 쫓아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꿈이라는 것을. 부모에게 받는 것보다 스스로 이루는 게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지붕을 쳐다보지 않는다. 대신 자기 앞을 보며 걷는다.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지금 76살이다. 아직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조깅을 한다. 재단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한다. 그리고 행복하다. 내 통장에는 여전히 수십억이 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죽은 뒤 모두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식들은 법정 유류분만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엄마는 멋있어. 자기 철학대로 사는 분이야. 가끔 친구들이 묻는다. 후회는 안 해? 전혀.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안할 이유가 없어. 나는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줬으니까. 돈보다 소중한 것을. 그게 뭔데? 스스로 서는 법. 그리고 나눔의 가치. 나는 오늘도 산다. 열심히 의미 있게 행복하게. 당신의 재산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살 날을 계획하세요. 진짜 행복은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의미 있게 쓰는 데 있습니다. 76살 나는 아직 현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